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보면 이게 황하강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황하강까지 진격을 해서 은나라를 쳐부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이거 살펴보시면 이게 중국 지도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저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안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논의할 바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복잡한 문제가 같이 곁들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디 이제 그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에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강의를 길지 않게 짧게 하는데 어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교수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 고대사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특히 이제 그 삼국체제에 대해서 이분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사기를 이분이 연구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연구를 하다가 이분의 전공은 뭐였냐면 그전에는 고지도 연구였습니다. 고지도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아주 우리 너무나 미흡한 것만 자꾸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개소문이니 을지문덕이니 이런 사람들이 그 전쟁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 전쟁을 찾아보면 의외로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지역이 고지도에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라의 최치원이나 김유신 장군이 그 전쟁을 하잖아요. 그 전쟁 지역을 살펴봐도 지금 신라 지역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한반도에 별로 없고. 그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부터 중국 전체를 한번 뒤져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상식선을 한번 깨트려가지고 이분은 우리가 저하고 조금 연세는 더 많으셨지만 식민지 사관을 그대로 배우신 분이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 식민지 사관 속에서 그것이 정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을 벗어나가지고 한번 중국 전체를 대륙 전체를 한번 살펴보자. 그래가지고 그 을지문덕, 연개소문 이런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싸웠던 지역을 갖다가 중국 전역에서 찾는 겁니다. 그냥 만주 쪽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중국 전체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김유신이나 최채원 같은 사람의 활동 사항을 이 반도 내에서만 찾지 않고 역시 중국 전체를 찾은 겁니다. 근데 전국 전체에서 찾다가 이 사람이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주 쪽에 고구려가 있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 중국 대륙 본토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그 지역이 완전히 그 역사하고 꽤 맞추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 지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쟁 지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겁니다. 그리고 김유신이 싸운 지역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에는 거의 한반도에는 없는데 너무나 놀랍게 중국 대륙을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3일 동안을 잠을 못 잤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너무 놀라웠고 충격적이어서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지라고 충격에 빠져서 잠을 못 자다가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중국 대륙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가봤더니 정말로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다. 그 지역에는 전설로도 그대로 있고 지역 이름으로도 그대로 남아있고 유적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을지문덕 연개소문이 싸운 지역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고 거기서 어떤 큰 전승을 이룬 것까지 그 전설까지 그 지역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김유신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을 찾아가보니까 그 지역의 전승 지역이 그대로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제가 이 부분을 진짜 얘기하기가 지금 난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의 현재 지역이 어디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걸 제가 조심스러워하는 겁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더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파악을 해서 하나하나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고조선이 은나라를 계속 몰아붙이고 공격을 해가지고 섬멸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황하강 상류까지 밀어붙였다고 나옵니다. 이게 중국 지도입니다. 한국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중국 대륙입니다. 중국 대륙이라는 이름 붙이는 것도 저는 상당히 못마땅하지만 어쨌든 뭐 지금 현실 속에서 그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 보면 이게 황하강입니다. 이게 양쯔강입니다. 장강이라고 그러죠. 양쯔강. 밑에 주강이 있습니다. 중국의 3대 강이죠. 그러면 황하강이 어디에 있죠? 황하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 여기 있고 중국 본토를 보통 이쪽을 얘기를 하는데 황하강은 여기 있습니다. 황하는. 어디죠? 대륙에서 한참 서쪽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공격을 해서 은나라를 섬멸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파악은, 결정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걸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세 색불로당군에 대해서 제6년 신축년에 신사 유구가 주청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사라는 것은 직책이고 유구는 사람 이름입니다. 아사들은 천년 제업의 땅이니, 제업이라는 것은 황제의 땅이니, 왕의 땅, 왕의 업이 다 뭉쳐져 있는 땅이니, 왕의 역사가 뭉쳐져 있는 땅을 제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사달은 천년 제업의 땅이나 대운이 이미 다 했습니다. 영고탑은 왕기가 농후하여 백악산보다 나으니 그곳에 성을 쌓고 촌도 하소서. 임금께 이제 신사 유구라는 분이 주청을 한 겁니다. 임금께서 윤허하지 않았다. 새 수도에 이미 자리를 잡았거늘 어찌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겠는가. 그래가지고 천도, 그러니까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걸 천도라고 그러죠. 그 천도할 것을 주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색불로당군에 대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20년 을묘년에 이르러 남국이 강성하여 고죽국의 왕과 더불어 모든 도적을 쫓아버렸다. 남쪽으로 옮겨 엄도콜에 이르러 머무르니 그곳은 은나라 국경과 가까운 곳이었다. 임금께서 여파달로 하여금 병력을 나누어 번과 기땅으로 진격하게 하시고 그곳 유민과 단합하여 나라를 세워 그 이름을 열하하셨다. 이들은 서쪽 융족과 더불어 은나라의 제후국들 안에 뒤섞여 살게 하셨다. 남씨 위세가 매우, 여기서 남씨라는 것은 남국에 있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씨 위세가 매우 강성해지고 임금의 덕화가 멀리 향산 이남의 땅까지 미쳤다. 제36년 신민년에 변방장수 신독이 난을 일으켜 임금께서 잠시 영고탑으로 피난하시니 많은 백성이 뒤를 따랐다. 제48년 계민년에 색불로당군께서 붕어하셨다. 태자 아을께서 즉위하셨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남국은 지금 티베트 정도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진짜 지역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그것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역사를 지금까지 배워온 거하고 우리의 상식을 모든 걸 다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티벳이 나옵니다. 티벳. 남국이 지금 티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죽국의 왕, 고죽국은 지금 우리가 바레만 쪽에 있었던 나라고 은나라 국경과 아까 황하 말씀드렸죠. 황하 그 상류 지역까지 은나라를 쫓아서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륙 안쪽에서도 한참 좌측으로 가는 중국 전체를 다 고조선이 차지하고 있었던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어느 정도까지가 정상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살펴보시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고죽국은 요 바레만 정도에 있었다고 하는 거. 느낌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적, 북적, 남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중화 사상의 탄생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그 시간은 제가 별도로 마련을 해서 중화가 어떻게 탄생하고 중국이라는 말이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들이 어떻게 역사를 왜곡해 만들어냈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제가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왜곡한 대표적인 사람은 사마천과 공자입니다. 이 두 분에 의해서 역사는 완전히 동북아의 역사는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건 진짜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융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융.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은 이쪽인데 융은 이쪽 서쪽인데 이쪽까지 공격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했습니다. 우린 이쪽을 북쪽이라고 하고 밑쪽은 남만이라고 하고 서쪽은 서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분명히 설문해자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문해자에 제가 우리 동이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동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남만에 대해서
서융, 북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 쪽에서 어떻게 바라봤나? 물론 왜곡된 거지만 그럼에도 참고할 만한 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서쪽의 융, 북쪽의 적, 남쪽의 만, 동쪽의 이. 지네들을 중심으로 본 거예요. 중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 중화 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봤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동방지인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우리 이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동방지인냐, 그죠? 동방지인냐, 동쪽 방향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이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남만, 남쪽 사람들은 종충하다. 종충이 뭐죠? 따를 종자, 벌레 충자입니다. 벌레를 따른다. 뭐 조금 순화시켜서 얘기하면 벌레가 많은 지역이다. 왜냐하면 남쪽이 따뜻하니까 벌레가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들은 따를 종자를 써놓고 벌레 충자를 했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벌레를 따르는 사람들, 벌레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입니다. 북쪽 사람들은 북쪽은 종결하다 그랬습니다. 개를 따른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민족과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남쪽은 벌레를 따르고 북쪽 사람은 개를 따르는, 서쪽 사람은 양을 따르는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이게 중국의 역사적인 사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동이족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이렇게 좋은 표현을 썼는지 그건 저도 놀라운 일인데 이렇게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오로지 우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로지 동이종대. 동이족은 따른다. 뭘 따르냐? 대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 뭐죠? 큰 걸 따르는 대의, 큰 깨달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이족은 큰 뜻을 따르는, 그 옆에 놀라운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대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동이족은 큰 뜻을 따르는 큰 사람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세 방향 사람들은 이렇게 비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올려놓고 진짜 극존칭 중에 극존칭입니다. 큰 뜻을 따르는 큰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해놨습니다. 이거는 논어에도 나오는 글자, 여기도 그대로, 여기도 나오고 논어에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공자가 한 얘기입니다.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군자 불사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다. 공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불행, 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디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주나라, 제나라 이런 나라들이 도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 거기 이제 엄청 싸우고 있었잖아요. 공자 자체가 주천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요. 그때 바로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오욕, 나는 욕망한다. 나는 하고 싶다. 뭐를? 군자불사주국인 중구의 나라, 동의의 나라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여기 적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거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인 구이, 동이족에 가고 싶다라고 하시고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려고 하셨다.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다.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다. 우리가 동이가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문화적인 중심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동북아의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가를 이런 문장에서만 봐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23세 아흘당군입니다. 아흘당군 제2원년은 갑신년이다. 아우 고불가에게 명하여 낭랑을 다스리게 하시고 옹길선을 보내어 남국 왕과 함께 남방을 정벌하는 군대를 살피게 하셨다. 은나라 땅에 6읍을 설치할 때 은나라 사람과 서로 다투어 결판이 나지 않아 병력을 진군시켜 이를 격파시켰다. 가을 7월에 임금께서 신독을 베고 환도하여 죄수와 포로를 석방하라고 하셨다.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연도가 나옵니다. 연도에 은나라하고 전쟁 치른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역사학자들의 몫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흘당군입니다. 제2년 을유년에 남국왕 금달, 청구국 왕,
구려국 왕과 더불어 주계에서 만나 몽골의 군대와 합세하여 이르는 곳마다 은나라 성책을 부수고 오지로 깊숙이 들어갔다. 은나라하고는 대척점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록으로는 은나라는 중국 기록에는 거의 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는 은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사를 연구를 하시는 분들, 고대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환단고기를 무시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을당군께서 해대의 땅을 평정하고 포고씨를 엄해, 영고씨를 서해, 방고씨를 해에 봉하시니 은나라 사람이 이를 보고 겁내 감히 근접하지 못하였다. 제5년 무자년의 임금께서 이한과 오가를 불러 영고탑으로 도읍을 옮기는 일에 대한 논의를 중지시켰다. 제76년 기해년에 아을당군께서 붕하셨다. 태자 연나께서 즉위하셨다. 여기서는 이 나라들을 살펴보는데 그러니까 이 고조선이 얼마나 그 강력한 힘을 가졌는가를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남국왕, 티베트 쪽이라고 그랬었죠. 남국 티베트 쪽에 있는 왕과 청구국의 왕. 우리 동이족을 이룰 때 청구라는 얘기도 많이 쓰는데 여기도 한 지역구 이름으로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좀 독특한 일입니다. 고조선 내에 청구국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려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고구려를 얘기할 때 구려라고 얘기도 하고 구리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고려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또 조선 전에 있었죠.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벌써 여기 다 명시가 돼서 이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지역에 기반을 둔 나라였었던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몽골이 군대도 여기 나오고요. 몽골이. 예. 몽골이 고구리 다 비슷하다고 보는 학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남국의 왕과 청구의 왕, 구려국의 왕, 몽골의 군대까지 합세해서 은나라를 공격할 때 합세해서 쳐들어갔다는 얘기를 여기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한과 오가를 불러서 여기서 이한이라는 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뒷부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몽골의 칸을 임명했다는 얘기가 분명히 환단국에 나옵니다. 먼저 몽골 칸으로 임명한 내용은 4세 단군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설명을 들었었는데 4세 단군인 오사구 단군이 친동생 오사다를 몽고의 칸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4세 단군의 자기 친동생을 몽고의 칸으로 임명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흉노의 시주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3세 단군이 열왕의 욕살인 삭정이라는 사람을 약수지방에 봉했는데 그것이 흉노의 시주다. 그 다음에 3세 단군 때 강거가 반란을 일으키자 지백특, 지금의 티베트에서 평정, 강거가 돌고래 시주가 되었다. 이 강거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평정을 해버리고 그 사람을 돌고래 시조로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지배하는 사람으로 다 임명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돌고래 시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몽골, 그 다음에 흉노, 돌고리 아주 대표적인 종족이고 나라였었잖아요. 근데 이 구체적인 나라 이름은 없고 이렇게 지역 이름으로 나와 있지만 몽고, 흉노, 돌골 이것들이 모두 다 고조선과 배달국에서 이어져서 나갔던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선이 이 단군 조선이 이 동북아의 모든 것 패권을 잡고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이거는 어느 기록에도 없습니다. 세계의 어느 기록에도 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기록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틀린 근거를 도리어 찾아내가지고 이것을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현재까지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이 임명되는 거, 흉노, 그 다음에 돌궐의 그 출발 지점을 대해서 우리 이제 환단고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단군조선조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나단군입니다. 24세 단군입니다. 연나단군의 제2원년은 경자년이다. 임금께서 숙부 고불가에게 명하여 섭정을 맡기셨다. 제2년 신축년에 모든 왕이 조칙을 만들어 소들을 증설하여 하늘에 제사 지내고 국가에 대사가 있거나 재앙이 있으면 곧 하늘에 기도를 드리고 백성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제11년 경술년에 연나단군께서 붕하셨다. 태자 솔라께서 즉위하셨다.
여기서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모든 왕이 그러니까 고조선에서 그 주위에 있었던 거기에 복속되어 있는 여러 나라들을 왕들을 모아서 제사를 지내고 소들을 증설하도록 만들고 이런 정책을 동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 것이 여기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25세입니다. 솔라당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솔라당군의 제2원년은 신해년이다. 제37년 정해년에 기자가 서하에 살 때 인사를 사절하였다. 제47년 정유년에 임금께서 상소도에서 고래를 강론하다가 소도도 상소도 하소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소도에서 고래를 강론하다 오래된 예법을 강론하다가 아첨하는 신하와 올곧은 신하의 차이를 물으셨다. 삼랑 홍운성이 나아가 아래웠다. 신하가 하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이치를 굳게 지켜 굽히지 않는 자는 직신이요. 직언을 하는, 그러니까 올바른 걸 얘기하는 사람을 고들직잘 써서 곡신이요 이렇게 한 거. 권위를 두려워하여 자기 뜻을 굽혀 굴종하는 자는 영신입니다. 이 영신이라는 것은 이제 아첨을 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아첨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간신이죠. 그러니까 간신을 다른 표현 방법으로 쓴 겁니다. 영신입니다. 임금은 근원이요, 신하는 지류이나 근원이 이미 탁하거늘 지류가 맑길 바란다면 이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에가 맑아야 밑에도 맑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군왕이 성군이라야 신하가 올곧은 신하가 됩니다. 왕이 성군이 되면 밑에도 올곧은 신하가 나온다는 겁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그대 말이 옳다. 제50년 기유년에 밭곡식이 잘 여물어 한 줄기에 5 이삭이 펴었다. 제88년 무인년에 솔라당군이 부응하셨다. 태자 추록께서 즉위하셨다. 놀라운 얘기가 여기 적혀 있는데 제2가 88년입니다. 제2가. 다음에 26세입니다. 추로당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추로당군의 제2원년은 김윤년이다. 가을 7월에, 우린 여름이라고 7월이 그러는데 여기는 가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계절이 지금 기후하고 그때 기후가 많이 달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절을 바라보는 것도 지금하고 바라보는 시점이 분명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을인데 7월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음력으로 얘기하는 건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이면은 가을이라기엔 좀 그렇죠. 이르죠. 분명히 우린 여름이죠. 음력으로 계산해도 거의 여름에 가까운데 가을 7월에 백악산 계곡에 사슴 200마리가 떼를 지어와서 놀았다. 제65년 계민년에 추로당군께서 붕하셨다. 태자 두밀께서 즉위하셨다. 이런 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인생이 무언가 하는 생각을 진짜 갖습니다. 이분이 제의하신 게 65년 제의하셨습니다.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65년 계셨는데 적힌 건 딱 3줄입니다. 가을 7월에 백악산 계곡에 사슴 200마리가 떼를 지어와서 놀았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65년에는 사망한 거 나왔고, 그 다음에 즉위는 이제 그 다음 즉위에 때. 요게 65년에 대한 얘기 딸랑 한 줄인데 사슴 200마리가 와서 놀았다는 얘기가 전부 다입니다. 27세 두밀단군. 두밀단군의 즉위원년은 갑신년이다. 천해의 물이 넘치고 천해. 여기서 이제 하늘 천자에 바다의 자를 써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바이칼 호수처럼 엄청난 그 호수를 얘기하는 거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소금물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바다로 표현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해의 물이 넘치고 사란산이, 이건 구체적인 건 진짜 알 수 없습니다. 사란산이 무너졌다. 이에 수미리국, 양운국, 구다천국이 모두 사신을 보내 박물을 바쳤다. 제8년 신묘년에 심한 가뭄이 든 뒤에 큰 비가 내려 백성들이 곡식을 거둬들이지 못하였다. 임금께서 곡물 창고를 열어 두루 나누어 주게 하셨다. 제26년 기유년에 두밀당군께서 붕하셨다. 해무가 즉위하셨다. 여기서는 역사적인 사실로다가 뭐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분의 역사 26년이거든요. 제2연수가 26년인데 26년 동안 그분이 한 것 중에
내놓을 만한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특별한 거는 수미리국, 양운국, 구닥천궁이 모두 사신을 보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환 12국 얘기할 때 나오는 나라들이 이름이 바로 수미리국, 양운국, 구닥천궁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여기 나오고 고조선 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벌써 몇천 년 동안. 여기 지금 환인이 통치한 환국 12국이거든요. 이 12나라가 있는데 좀 전에 나왔죠. 양운국, 그 다음에 구다천국, 그 다음에 수미리국 이렇게. 이 세 나라는 아직도 이거 말고도 언급을 안 했을 뿐이지 세 나라 언급을 했는데 세 나라가 그대로 여기 다 우리가 환 12국 얘기할 때 나왔던 나라들인데 고조선 때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28세 해모당군. 해모당군의 즉위원년은 경술년이다. 임금께서 병이 나자 흰옷 입은 동자에게 하늘에 기도하게 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나으셨다. 제11년 경신년 여름 4월에 여긴 또 여름 4월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여름 4월에 해오리 바람이 크게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져 땅 위에 물고기가 어지럽게 떨어졌다. 제28년 빙해 지역 여러 왕이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다. 제28년 정축년에 해모당군께서 붕하셨다. 마휴께서 즉위하셨다. 저는 여기도 뭐 여러분들이 눈에 이렇게 딱 띄는 내용은 별로 없을 거로 봅니다. 해모당군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인데 흰옷 입은 동자에게 하늘에 기도하게 했다. 병이 생기자 그런 내용이 흰옷 입은 왜 흰옷을 입었을까? 우리는 흰옷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한국인은 흰옷을 그렇게 즐겨 입었을까? 조선시대 때도 흰옷을 입었고 고려시대에도 흰옷을 입었고 근데 분명하게 제가 이게 자료조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오래전에 이게 제가 자료조사를 우리나라 의복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 보다가 이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구나 그런 걸 제가 그때 깨우쳤던 적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흰옷을 입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색 옷을 입으라고 도리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조에서는 흰옷을 더욱이나 못 입게 합니다. 흰옷을 못 입게 하는 것 대표적인 인물로는 세종대왕을 들 수 있습니다. 세종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선인은 흰옷을 입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굳이 입는다 그러면 남색, 우리가 이제 동쪽이 남색으로 표현이 되죠. 좌청룡 얘기하듯이 좌쪽에 있는 청색의 용이잖아요. 좌청룡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동쪽 끝을 얘기할 때 그 색깔을 표현하는 건데 그 옷을 입는 거는 인정하지만 그 옷은 아쉽게도 일본인들이 그 남색 옷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옷도 입지 말라. 그리고 흰옷은 더욱 입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세종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흰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럼 흰옷을 왜 입고 살았느냐? 분명히 그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나 문화적인 전통 아니면 관습에 의해서 계속 지속되어 왔던 겁니다. 나라에서 입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있었겠죠. 우리가 분명히 보면 해방 때도 다 흰옷 입었고요. 우리가 60년대의 그 시위 문화 같은 거 이렇게 봤을 때 보면 흰옷을 입은 시골 장터 같은 거 보면 다 흰옷을 입은 것을 지금도 사진으로 다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흰옷을 입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태양족이라고 저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민족은 태양족이다. 태양족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붉은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태양의 밝은 기운을 표현하는 것은 흰색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의민족 할 때 그 백자도 바로 흰 백자하고 우리 동유족의 그 백자하고 똑같은 백자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흰옷을 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실소자거든요. 하얀 옷을. 지금도 흰옷은 제사를 지내거나 우리가 제 나이 때의 분들은 다 이해하지만 그 상갓집에 가면 다 흰옷을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소복이라고 얘기하는데 흰옷을 소복이라 그러는 거지 상갓 때 입는 입을 소복이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그 소복의 의미가 변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흰옷 입은 동자라고 나왔습니다. 백의 동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백이동자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족이기 때문에 가장 환한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저는 흰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흰색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흰옷을 입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분명히 고대에 그 여러 부족이 뭉쳐서 있었던 것이 환국이고 단국이고 조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우리 한민족이 맡았던 것은 제사장 그룹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제사장 그룹은 그 당시에 흰옷을 입었다고 보는 것으로 우리는 인정을 해서 이 흰옷의 전통이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판단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옳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 기반의 한 요소들은 여기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해오리 바람이 크게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져 땅 위에 물고기가 어지럽게 떨어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현대 과학에서 현대에는 그것이 다 밝혀지고 있죠. 용오름 현상에 의해서 물이 빨려 같이 올라가면서 고기도 빨리 올라가 가지고 그것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용오름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그 미국 같은 데서 지금도 기상 현상의 하나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토네이도이기도 합니다. 이제 29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내용은 30세 단군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는데 29세입니다. 마휴단군 기록입니다. 마휴단군 제2원년은 무인년이다. 주나라 사람이 공무를 바쳤다. 처음으로 주나라가 나옵니다. 제8년 여름에 지진이 있었다. 제9년 병술년에 남해 조수가 서옥자 후퇴하였다. 제34년 신해년에 마휴단군께서 붕어하셨다. 태자 내유가 즉위하셨다. 이건 이제 기상현상, 남해 조수가 석자 후퇴. 석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받아들였는지, 높이가 석자인지, 길이가 석자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높이가 석자라고 하면 엄청난 건데, 그만큼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보통 때의 조수간만 차이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서 여기에 분명히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데, 석자 정도, 후퇴했다는 내용이고, 주나라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공무를 바쳤다는 겁니다. 고조선에 조공을 바쳤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29세입니다. 이제 39세, 30세 마지막입니다. 내휴단군 제2원년은 인자년이다. 임금께서 남쪽으로 순수하여 청구의 정치 상황을 돌아보고 돌에 치우천에게 공덕을 새기셨다. 서쪽으로 분주의 모든 왕을 모아 열병하신 후 하늘에 제사 지내고 주나라와 수교하였다. 제5년 병진년에 흉노가 공무를 바쳤다. 제35년 병술년에 내유단군께서 붕하셨다. 태자 등올께서 즉위하셨다. 여기서는 이제 분조. 그러니까 분조가 한 나라의 그 권력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쪼개져서 통치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분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분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부 지역을 담당한 왕들을 모아서 열병을 했다. 열병. 그러니까 고조선이 얼마나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왕들 그 행사를 할 때 그 다른 나라의 왕들이 모두 다 참여를 해가지고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열병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힘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흉노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흉노가 공무를 바쳤다. 조공을 바쳤다. 그러니까 조선에다가 바치는 것을 조공이라고 그랬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아까 그 조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은 30대 단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단군 세기의 마지막 시간으로 7번째 시간인데, 31번째 단군 되시는 분과 그 다음에 마지막 단군 47대 단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단군 세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